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사계절 내내 바람 소리가 끊이지 않는 외딴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곳은 구름도 쉬어가고 새들도 날개를 접고 머무는 높은 지대였기에 겨울이 되면 세상 어느 곳보다 먼저 눈이 내리고 가장 늦게 눈이 녹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면 마을로 내려가는 길조차 지워져 버려 그곳에 사는 사람은 오직 산과 하늘, 그리고 짐승들과 벗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외딴 집에는 강호라는 이름의 젊고 건장한 사냥꾼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욕심이 없고 마음이 맑아 산짐승을 잡을 때도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어린 짐승은 놓아주는 따뜻한 성품을 지닌 사내였습니다. 강호가 사는 집은 비록 흙과 돌로 투박하게 지은 작은 오두막이었지만 그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언제나 정갈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집 뒤편에는 겨우내 깬 굵은 장작들이 키 높이만큼 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가을에 거둬들인 시래기와 옥수수가 줄지어 매달려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었습니다. 강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샘물을 길어다가 부뚜막에 올리고 산신령님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록 혼자였지만 외로움을 타기보다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했기에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북적거리는 삶을 동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추위가 산골짜기를 덮치더니 며칠째 잿빛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해가 뜨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산짐승들도 모두 굴 속으로 숨어버려 숲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마른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스산한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강호는 하늘의 기색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멀리 나가는 사냥 대신 집 주변의 덫을 손보거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다가올 큰 눈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오후가 되자마자 하늘에서는 주먹만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맹렬한지 눈 깜짝할 사이에 앞마당에 디딤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쌓여갔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 마치 산신령이 노한 것처럼 윙윙거리며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이 불어닥쳤고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호는 방 안에 앉아 있다가 문득 집 근처 계곡 쪽에 놓아둔 덫 하나가 마음에 걸려 잠시 밖을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밤에는 짐승들도 길을 잃고 헤매다가 덫에 걸리기 쉬운데 혹시라도 덫에 걸린 짐승이 눈 속에 파묻혀 얼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사냥꾼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털모자를 눌러쓴 뒤 튼튼한 지팡이를 집어들고 문을 열어 젖히며 하얀 지옥과도 같은 눈보라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을 떼어 놓을 때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걷는 일은 건장한 사냥꾼인 강호에게도 무척이나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눈발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때렸고 차가운 바람은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강호는 허리를 숙이고 바람을 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계곡 쪽으로 향했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어 평소에 눈 감고도 다니던 길조차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덫을 놓아둔 곳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의 눈에 무언가 희미하고 낯선 형체가 눈밭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눈보라에 꺾인 소나무 가지이거나 길을 잃고 쓰러진 고라니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체는 짐승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모습에 가까워 보였고
강호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얀 눈 위에 붉은색 옷자락이 희미하게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산골 마을 사람들이 입는 거친 무명옷이 아니라 얇고 고운 비단옷처럼 보였습니다. 강호는 서둘러 눈을 헤치고 달려가 그 형체 앞에 무릎을 꿇고 쌓인 눈을 털어내었는데 그곳에는 믿을 수 없게도 가냘픈 여인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여 마치 얼음 조각처럼 보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어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는데 아주 미약하지만 따뜻한 숨결이 간신히 느껴져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두었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기에 강호는 지체할 틈도 없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여인을 감싸고 그녀를 등 뒤로 둘러엎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얼어붙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강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강호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한 발짝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등 뒤에 엎인 여인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졌고 혹시라도 자신이 넘어지면 여인이 다칠까봐 온 신경을 발끝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눈보라는 아까보다 더 거세져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지만 강호는 오직 멀리서 희미하게 비치는 오두막의 불빛만을 등대 삼아 필사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오두막 앞에 도착했을 때 강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훈훈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고 강호는 서둘러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여인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는 여인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려는데 그녀의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옷은 낡고 찢어져 엉망이 되었지만 그 안에 입은 저고리는 은은한 무늬가 수놓아진 최고급 비단이었고 발에 신은 신발 또한 산골 아낙네들이 신는 집신과는 차원이 다른 가죽신이었습니다. 강호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서둘러 불을 덧대어 방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강호는 부엌으로 달려가 솥에 물을 붓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귀한 약초들을 꺼내어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약초 냄새가 방 안에 퍼지기 시작하자 긴장했던 강호의 마음도 조금씩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끓인 약물을 식혀 숟가락으로 떠서 여인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는데 처음에는 삼키지 못하고 흘러내리던 물이 점차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호는 밤새도록 여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이마에 열을 식히고 차가워진 손발을 주물러 피가 통하게 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아궁이의 열기로 인해 땀이 날 정도로 후끈거렸습니다. 여인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아주 조금씩 붉은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불규칙하던 숨소리도 점차 고르고 편안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강호는 호롱불 아래에서 여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는데 그녀는 산골 마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코,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은 마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선녀 같아서 강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강호는 문득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이며 왜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귀한 집안의 여인인 것 같은데 호위무사 하나 없이 홀로 눈보라 속을 헤매었다는 것은 분명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혹시 산적을 만나 도망쳐 온 것일까? 아니면 집안의 우환으로 인해 쫓겨난 것일까? 강호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굳게 담은 여인의 입술을 보며 그녀가 깨어나 스스로 입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정성껏 보살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거세게 몰아치던 눈보라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창호지 문 밖으로 푸르스름한 아침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피로가 몰려와 잠시 벽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었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여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는데 아직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강호가 서둘러 다가가 부축하려 하자 여인은 깜짝 놀라며 몸을 뒤로 물러서고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강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은 이 산속에 사는 사냥꾼이고 어젯밤 눈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데려왔노라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강호의 순박한 말투와 진실한 눈빛을 본 여인은 그제야 경계를 풀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는 듯 눈가에 눈물만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강호는 여인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따뜻한 미음을 끓여오겠다고 말하고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쌀을 씻어 솥에 안치고 불을 조절하며 그는 오늘부터 자신의 삶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먹을 밥만 지으면 되었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보살펴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낯설면서도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솥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퍼지자 강호는 정성스럽게 끓인 미음을 소반에 받쳐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강호가 내민 미음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조금씩 기운을 차렸고 며칠 동안 굶주렸는지 순식간에 그릇을 비웠습니다. 배가 채워지고 몸이 따뜻해지자 여인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이번에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없이 평온하게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강호는 잠든 여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녀가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밖에는 온 세상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와 산속의 아침이 밝았음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여인은 혼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고 방 밖으로 나와 마루에 앉아 바깥 풍경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연화라고 소개했는데 성이나 사는 곳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다물었기에 강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강호가 사냥을 나가거나 곶감을 구하러 갈 때면 집 안에 남아 청소를 하거나 떨어진 옷을 기워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빗자루를 잡는 손길은 너무나 어설펐고 바느질을 하려다가 바늘에 찔려 피를 내기 일쑤여서 강호가 오히려 말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호가 잡아온 산토끼로 고깃국을 끓여 저녁상을 차려내자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산해진미만 먹고 살았을 것 같은 고운 손을 하고서도 강호가 차려준 투박한 밥상을 받을 때마다 감격스러워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강호는 그런 연하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게 느껴져 자신의 몫에서 고기를 덜어 그녀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며 좁은 오두막은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눈이 그치고 날이 조금 풀리자 강호는 마을 장터에 가서 연화에게 필요한 옷감과 생필품을 구해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화가 입고 있던 비단옷은 산속에서 입기에는 너무 얇고 눈에 띄어 불편했기 때문에 따뜻한 소목과 튼튼한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강호는 연화에게 문단속을 잘하고 낯선 사람이 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짐을 챙겨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마을로 내려가는 강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집에 혼자 남아있을 연화 걱정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강호는 장터를 돌며 질 좋은 무명천과 솜, 그리고 연화가 좋아할 만한 빗과 거울도 샀습니다. 그는 물건을 고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싱글벙글 웃음을 지었는데 장터 사람들은 무뚝뚝하던 강호가 웃는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평소에는 필요한 물건만 사고 곧장 산으로 돌아가던 그가 여인네들이나 쓸 법한 물건들을 잔뜩 사들고 벙글거리는 모습은 누가 봐도 수상쩍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마을 입구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욕심 많은 촌장의 눈에 그런 강호의 모습이 띄게 된 것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촌장은 강호를 불러 세우고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어이, 강호 자네 요새 산속에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가? 얼굴이 훤해졌구먼."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강호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별일 아닙니다. 그저 날이 풀려 기분이 좋을 뿐입니다. 하고 둘러댔지만 촌장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촌장은 강호의 진보다리 사이로 삐져나온 고운 색실과 여인네 빛을 흘끗 보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강호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촌장의 시선이 왠지 모르게 끈적하고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촌장이 산속 오두막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발걸음을 재촉하여 서둘러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둑해진 산길을 오르면서 강호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연화의 얼굴을 떠올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지만 가슴 한구석에 피어오른 먹구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산길을 재촉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두막에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호롱불 빛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마당에 들어섰고 방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연화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강호는 장터에서 사온 물건들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그녀가 무사히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함께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강호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며 고생했다는 말을 건넸고 그 다정한 손길에 강호는 하루 종일 촌장의 눈초리 때문에 곤두섰던 신경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투박한 손으로 보자기를 풀어 헤치며 쑥스러운 표정으로 연화에게 줄 선물들을 하나씩 꺼내 놓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강호가 사온 고운 무명천과 참빛, 그리고 작은 송거울을 보고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비록 궁궐에서 쓰던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자신의 땀과 정성으로 마련해준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찬빛을 들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어 넘기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단아하고 아름다워서
강호는 잠시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다. 연화는 강호의 시선을 느끼고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 번진 미소는 숨길 수 없었고 방 안에는 묘한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강호는 그녀가 이 산속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고운 자태가 이 누추한 오두막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의 씁쓸함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강호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부엌길을 돕겠다고 나서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녀는 강호가 말릴 새도 없이 쌀독에서 쌀을 퍼내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했지만 평생 험한 일을 해본 적 없는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싯돌을 쳐서 불꽃을 일으키는 것조차 쉽지 않아 손가락을 제끼 일쑤였고 매캐한 연기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콜록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강호는 서둘러 달려가 그녀의 손에 들린 부직갱이를 빼앗으며 제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달래듯 말했습니다. 연화의 손은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것처럼 희고 고와서 거친 장작이나 검댕이 묻은 솥뚜껑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능숙한 솜씨로 아침밥을 짓는 동안 연화는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집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강호의 등 뒤에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가 놓이자 강호는 숟가락을 쥐어주며 기운을 내라고 다독였습니다. 연화는 강호의 따뜻한 배려에 다시금 감동하며 밥을 한술 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강호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알 수 없었기에 밥을 먹는 내내 목이 메어왔습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에서는 강호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강호가 여인네 물건을 사갔다는 이야기는 촌장의 입을 통해 살이 붙고 과장되어 어느새 강호가 산속에 절세미인을 숨겨두고 있다는 이야기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쑥덕거렸는데 어떤 이는 강호가 선녀를 훔쳐왔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도망친 관비를 데려다 사는 것이 아니냐며 혀를 찼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말수적은 강호였기에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고 급기야는 산속 오두막을 몰래 훔쳐보러 가겠다는 젊은이들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점점 흉흉해졌고 강호를 향한 시선은 호기심을 넘어 의심과 질투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촌장은 강호가 사간 비단실과 여인네 장신구들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욕심이 많고 남의 것을 탐하는 성정이라 강호가 숨겨둔 여인이 만약 귀한 집안의 딸이라면 그녀를 이용해 한몫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촌장은 마을 청년들을 불러 모아 술을 사주며 은근슬쩍 강호의 뒤를 캐보라고 부추겼고 사냥을 핑계로 산에 올라가 오두막 근처를 정탐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속셈을 알면서도 그의 권세가 두려워 거역하지 못하고 강호의 집 주변을 기웃거리며 수상한 점이 없는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호는 택감을 구하기 위해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다가 숲속에서 낯선 발자국들을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며칠 전 내린 눈 위에 찍힌 발자국들은 짐승의 것이 아니라 분명 사람의 집신 자국이었는데 한두 명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다녀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강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주변을 경계했는데 누군가 자신의 집을 감시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발자국을 지우며 숲을 빠져나왔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강호는 마을로 내려가 상황을 살피고 와야겠다고 결심하고 연화에게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한 뒤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강호는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이 슬금슬금 눈을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약재상으로 향했지만 그의 귀에는 저놈이 그놈이야. 산속에 여우 같은 년을 숨겨뒀다지 않은 쑥덕거림이 쏙쏙 박혔습니다. 약재상 주인조차 강호에게 약을 건네주며 묘한 눈빛으로 자네 요즘 몸보신할 일이 많은가 보내라며 빈정거리는 투로 물었습니다. 강호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약봉지만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 앞을 촌장의 하인들이 가로막아 섰습니다. 하인들은 거드름을 피우며 촌장 어르신께서 자네를 좀 보자고 하신다며 강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강호는 뿌리치려 했지만 마을 한복판에서 소란을 피우면 오히려 연화에게 해가 될까봐 묵묵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촌장의 집 사랑방에는 술상이 거하게 차려져 있었고 촌장은 기생을 끼고 앉아 붉은 얼굴로 강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어서 오게. 산 사람 자네 요즘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강호가 뻣뻣하게 서 있자 촌장은 술잔을 내밀며 그래. 산속 생활은 좀 어떤가? 혼자 살기 적적하지 않던가 하고 떠보듯 물었습니다. 강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저 사냥하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허허.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구먼. 내 귀에 들어온 소문이 있는데 자네 집에 아주 고운 여인이 살고 있다지. 어디서 데려온 누군가라고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강호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길을 잃고 쓰러진 누이입니다. 몸이 아파 요양 중일 뿐입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촌장은 코웃음을 치며 누이 자네에게 누이가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인데 내 눈은 못 속인다. 조만간 내 그 누이라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러 가야겠어. 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촌장의 집을 나온 강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촌장이 한번 관심을 둔 이상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앞으로 닥쳐올 시련이 눈앞에 훤히 그려졌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마을 외곽에 혼자 사는 삼신 할매라 불리는 노파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 노파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어른이자 앞날을 내다보는 신통력이 있다고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루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던 노파는 강호가 들어서는 것을 보지도 않고 캐캐캐캐 불을 품은 나방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강호는 노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숨이 턱턱 막혀 죽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노파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흐린 눈으로 강호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네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귀한 꽃이 들어와 있구나. 그 꽃은 내 좁은 오두막에서 피울 수 있는 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호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노파는 앙상한 손을 뻗어 강호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을 보았느냐? 그건 짐승을 부리는 눈이고 사람을 다스리는 눈이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세상 끝까지 도망쳐라. 노파의 말은 강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호 역시 연화가 평범한 여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차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보내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강호가 울먹이며 말하자 노파는 혀를 차며 미련한 놈. 정이 무섭다더니. 그렇다면 단단히 각오해라. 곧 큰 바람이 불어닥칠 게다. 피냄새가 진동을 할 테니 살고 싶거든 그 여자를 지킬 힘을 기르든지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떠나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라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강호는 노파의 집을 나와 다시 산으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게 물든 노을이 마치 피처럼 산등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경고대로 촌장이 곧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고 그렇게 되면 힘없는 사냥꾼인 자신이 연화를 지켜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처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연화를 촌장의 더러운 소나기에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산을 오르는 속도를 높이며 집에 도착하면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더 깊은 산속으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강호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들이 보였는데 그것은 늑대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아니라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었습니다. 촌장이 보낸 감시자들이 벌써 산길을 지키고 서서 오가는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호는 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길을 버리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샛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시에 찔려 옷이 찢어지고 살갗이 긁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오직 연화가 있는 집으로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험한 산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가까스로 오두막 근처에 도착한 강호는 덤불 속에 숨어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집 주변에는 아직 수상한 낌새가 없었고 방 안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고 인기척을 느낀 연화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강호의 찢어진 옷과 상처투성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강호가 재빨리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강호는 연화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고 그저 산에서 굴러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강호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떨리는 손끝을 보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강호의 상처를 닦아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긴 것입니까? 마을에서 무슨 말을 들으셨나요? 강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연화의 맑은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가 떠나야 한다면 말씀해 주세요. 은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손을 덥석 잡으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누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우리는 이곳을 떠날 겁니다. 더 깊고 안전한 곳으로 갈 테니 저만 믿으십시오. 강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두 사람은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의지하며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산골 마을의 바람은 유난히 거칠게 울부짖었고 창문은 덜컹거리며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로웠습니다. 강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 앞에 앉아 낯을 갈며 다가올 위험에 대비했고 연화 역시 잠들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자신의 품속에 깊이 감추어둔 작은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는 그녀가 누구인지 증명해줄 유일한 물건이 들어 있었지만 지금 그것을 꺼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산 아래 촌장의 집에서는 횃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건장한 사내들이 마당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마루에 서서 거만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간다. 그 괘씸한 사냥꾼 놈을 끌어내고 그 집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라. 만약 내 예감대로 귀한 것이라면 너희들에게도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사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그 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산 위로 스산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탐욕과 폭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강호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의 식량과 옷까지. 그리고 연화가 덮을 두꺼운 이불을 지게에 묶으며 그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들었던 집안 곳곳을 눈에 담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든 연화를 깨우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는데 연화는 이미 일어나 앉아 단정한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결연해 보여서 강호는 순간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품에 압도되었습니다. 강호님,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맞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연화가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호는 당황하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은 수가 많고 흉악한 자들입니다. 당신 같은 여인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때문에 강호님이 쫓기는 신세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운명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강호는 그녀가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 대신 불길한 까마귀 소리가 산을 울리며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한 산속의 새벽은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차갑고 스산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밤새 불어대던 칼바람은 잠시 잦아들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더해주어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강호는 서둘러 지게를 짊어지고 연화에게 두꺼운 속옷을 입혀주며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조금씩 떨리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곁에 있는 여인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강호의 불안한 마음을 읽은 듯 아무 말 없이 그가 건네주는 옷을 입고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며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오두막을 둘러보는 눈길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던 이 공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강호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의 동태를 살폈는데 하얗게 쌓인 눈밭 위로 까마귀 몇 마리가 낮게 날아다닐 뿐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자신의 발자국만 밟고 따라오라고 신신당부한 뒤 눈이 무릎까지 쌓인 험한 산길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평소 사냥을 다니며 익혀둔 샛길은 덤불이 우거져 있어 남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기에 강호는 이 길을 이용하면 촌장의 눈을 피해 산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가슴을 시리게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거친 숨소리에 의지하며 묵묵히 눈길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연화는 비록 몸이 약하고 산행이 처음이었지만 강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고 힘겨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숲의 초입을 지나 계곡 쪽으로 접어들려던 찰나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횃불의 매캐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연화를 잡아당겨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겼고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나는 쪽을 주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촌장이 이끄는 건장한 사내들이 이미 산의 주요 길목을 차단하고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낫을 들고 덤불을 헤치며 샅샅이 뒤지고 있었는데 그 기세가 마치 산짐승을 몰이하는 사냥꾼들처럼 흉흉하고 집요했습니다. 강호는 샛길마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눈앞이 캄캄해졌고 이대로 산을 내려가다가는 도간에 든 쥐꼴이 될 것이 뻔함을 직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저들이 이미 길목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강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속삭이자 연화의 얼굴도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망치다가는 들판 한복판에서 붙잡혀 봉변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에 강호는 차라리 오두막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집 안에는 사냥용 활과 도끼가 있으니 좁은 입구를 지키며 대치한다면 쉽사리 뚫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발자국 소리를 죽이며 왔던 길을 되돌아 조심스럽게 오두막으로 향했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간신히 오두막으로 돌아온 강호는 서둘러 문을 닫고 빗장을 굵은 통나무로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장롱과 뒤줄을 밀어 문 앞을 막아 바리케이드를 쳤는데 그 소리가 텅 빈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져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강호는 창문의 틈새도 널빤지로 막으며 방어 태세를 갖추었고 연화에게는 방 안쪽 가장 안전한 구석에 자리를 마련해주며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손에 쥔 활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 금방이라도 튕겨 나갈 듯 했습니다. 집안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가려 어둑어둑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구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주머니를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는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옥으로 만든 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호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더 이상 신분을 숨길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자신의 정체가 밝혀짐으로써 강호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망설이는 마음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주머니 끈에 매달린 화려한 놀이개가 강호의 눈에 띄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빛을 발하는 그 놀이개는 금실과 은실로 정교하게 수놓인 봉황 무늬가 새겨져 있어 왕실의 물건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강호는 빗장을 점검하다가 문득 그 놀이개를 보고는 눈을 크게 뜨며 멈칫했습니다. 그는 비록 산속에 사는 무지한 사냥꾼이었지만 산 아래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들과 어깨 너머로 본 세상 물정을 통해 봉황 무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여염집 여인들이 지니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연하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잠시 피신해 있던 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강호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강호는 그제야 촌장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이 오두막을 노렸는지 그리고 노파가 왜 감당할 수 없는 귀한 꽃이라고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해온 사람은 단순히 길 잃은 양갓집 규수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고귀한 신분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강호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가 누구이든 간에 지금은 자신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약자일 뿐이며 자신이 그녀를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신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강호의 결의에 찬 말에 연하는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촌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강호야 안에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거 다 안다. 썩 나오지 못할까. 촌장은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을 대동하고 오두막 앞마당을 가득 메우고 서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촌장의 횡포가 무서워 억지로 끌려 나온 선량한 이웃들도 있었지만 촌장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은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집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서서 마치 자신이 이 산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 오늘 내 놈의 집을 샅샅이 뒤져서 부정한 것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순순히 문을 열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강호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활시위를 더욱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물러가시오. 이곳에는 병든 내 누이밖에 없소. 남의 집을 이리 함부로 침범하는 것은 관아에 고발당할 일이오. 강호가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촌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아 하하하. 이 산골짜기에서는 내가 곧 법이고 관아다. 병든 누이 웃기지 마라. 내 눈으로 내 놈이 사간 비단과 빚을 다 보았다.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하느냐. 촌장의 손짓에 따라 왈패들이 몽둥이로 벽을 쿵쿵 내리치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고 오두막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리며 흙먼지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연하는 흙먼지가 떨어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을 직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강호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강호님, 문을 여십시오. 제가 나가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강호는 기겁하며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들은 지금 이성을 잃었습니다. 나가시면 무슨 험한 꼴을 당하실지 모릅니다. 차라리 제가 나가서 저들을 유인할 테니 그 틈에 뒷문으로 도망치십시오. 강호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연하를 살리려는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강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저 때문에 죄 없는 당신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연하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고 강렬해서 강호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태도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계와 범접할 수 없는 품위가 흘러나와 좁고 어두운 방 안을 환하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문을 부수려는 듯 쿵쿵거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문짝은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롭게 덜컹거렸습니다. 부셔라. 문을 박살내고 저놈들을 끌어내 촌장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리자 월패들이 달려들어 문을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빗장이 찌그덕거리는 비명을 지르며 조금씩 휘어지기 시작했고 문틈 사이로 바깥의 찬바람과 살기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강호는 마지막으로 활을 겨누며 촌장의 미간을 노렸지만 쏘면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이 벌어질 것이기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연하가 강호의 활을 잡은 손을 조용히 내리게 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옥패를 꺼내 손에 꼭 쥐고
문을 막고 있던 가구들을 치우라고 눈짓했습니다. 강호는 연화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홀린 듯이 가구들을 하나씩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무거운 장롱이 밀려나고 빗장이 드러나자 밖에서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려는 기색을 느낀 촌장과 무리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잡았고 연화는 그 뒤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문이 열리면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운명의 판결이 내려질 순간이었습니다. 강호는 빗장을 풀고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부신 하얀 눈빛과 함께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고 마당에 모여있던 수십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방 안을 향했습니다. 촌장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앞장서 나오며 입을 열려 했지만 강호의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는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허름한 산골 오두막에서 걸어 나온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자태의 여인이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한 손에 옥패를 높이 쳐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감히 이 평화로운 집에 행패를 부리느냐. 내 얼굴을 보고도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녀의 목소리는 산골짜기를 울리며 메아리쳤고 옥패에서 반사된 햇빛이 번쩍이며 사람들의 눈을 찔렀습니다. 촌장과 왈패들은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고 영문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강호는 연화의 옆에 서서 그녀를 호위하며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연약한 여인 연화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여장부가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아무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촌장은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혹시 가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라. 어디서 훔친 물건을 들고 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이냐. 촌장이 억지를 부리며 소리치자 잠시 주춤했던 왈패들이 다시 몽둥이를 고쳐 잡으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고 연화의 얼굴에는 비통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말로 해결될 상황이 아님을 깨닫고 마지막 수단을 강구하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연화의 앞을 가로막으며 낫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러나라.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내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베겠다. 강호의 포효는 성난 호랑이의 울부짖음처럼 맹렬하여 왈패들의 길을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인 상황에서 이 대치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눈 덮인 산속 오두막 앞마당은 탐욕과 진실, 폭력과 정의가 충돌하는 전쟁터로 변해버렸고 차가운 바람만이 그들의 뜨거운 숨결을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피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며 하늘에서는 다시금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의 탐욕에 찬 고함 소리가 신호탄이 되어 오두막 앞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놈들을 잡아라. 반항하면 다리를 부러뜨려도 좋다. 촌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왈패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강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가장 먼저 달려드는 사내의 팔을 낚아채 비틀고 낫의 등 부분으로 상대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비록 사냥으로 다져진 강인한 몸이었지만 수십 명의 장정들을 홀로 상대하는 것은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과 다름없는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호는 자신의 뒤에 연화가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물러설 수 없는 벽이 되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몽둥이 찜질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퍽,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강호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라 헐떡거렸지만 낯을 쥔 손에는 더욱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처절한 광경에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연화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강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시오. 내가 따라가겠소. 강호님을 치지 마시오. 그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촌장은 이미 광기에 사로잡혀 들리지 않는 듯 더욱 악독하게 부하들을 독려하며 강호를 몰아붙였습니다. 촌장의 눈에는 오직 강호의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보물과 연화를 팔아넘겨 챙길 금덩어리만 어른거릴 뿐이었습니다. 강호가 휘청거리며 한쪽 무릎을 꿇자 왈패 하나가 기회를 틈타 강호의 등 뒤에서 굵은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강호의 등 위로 자신의 몸을 던져 그를 감쌌습니다. 왈패는 깜짝 놀라 멈칫했지만 촌장은 계집이라고 봐줄 것 없다. 끌어내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강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밀쳐내려 했지만 힘이 빠져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 전체를 뒤흔드는 듯한 웅장한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 땅이 울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 천둥 소리처럼 변했고 사람들은 모두 동작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입구 쪽 산길에서 하얀 눈보라를 일으키며 수십 필의 군마가 질풍처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붉은 깃발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용무늬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촌장과 왈패들은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었고 몽둥이를 든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엇이냐, 관군. 아니, 금군왕의 친위대의 아닌가. 누군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고 순식간에 마당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선두의 선장수가 우렁찬 목소리로 멈춰라. 그 더러운 손을 즉시 거두지 못할까. 라고 호통치며 말을 몰아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맹렬한지 촌장과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나뒹굴었고 마을 사람들은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투구를 쓴 장수는 말에서 뛰어내리자마자 뚜벅뚜벅 걸어와 피투성이가 된 강호와 그를 감싸고 있는 연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촌장은 기어서 장수 앞으로 다가가 나으리. 저놈들이 도적대입니다. 제가 마을을 지키려고 라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수는 촌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연화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공주마마 늦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신. 이제야 마마를 배웁니다. 장수의 굵은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주마마라니 저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나라님도 뵙기 힘들다는 공주란 말인가. 촌장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첩으로 삼으려 했고 관아에 팔아넘기려 했던 여인이 바로 구중궁궐의 귀한 공주였다니.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죽음의 공포만이 엄습해 왔습니다. 연화. 아니, 공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품위를 되찾으며 장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옷은 흙과 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옥자에 앉은 여왕처럼
서늘하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장군, 그대가 온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공주의 차분한 목소리에 장군은 감격하며 일어섰고 곧바로 칼을 뽑아들고 촌장과 왈패들을 겨누었습니다. 감히 네 안전이라고 행패를 부리느냐? 내 놈들의 목을 당장 베어 저잣거리에 내걸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장군의 호통에 왈패들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머리를 땅에 굳었습니다. 공주는 손을 들어 장군을 제지하며 차가운 눈으로 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촌장은 바들바들 떨며 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도적인 줄 알고 제 눈을 뽑아 주십시오. 라며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공주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네 죄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다.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고 선량한 사람을 모함하여 네 사리 사욕을 채우려 한 것이 네 진짜 죄목이다. 여봐라. 이 자를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고 그동안 저지른 모든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공주의 추상 같은 명령에 군사들이 달려들어 촌장과 왈패들을 굴비 엮듯 줄줄이 묶어 끌고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주의 판결을 보고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혀 땅에 엎드린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촌장의 선동에 넘어가 강호를 의심하고 괴롭혔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공주는 그런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촌장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었음을 내 안다. 다만 앞으로는 이웃을 의심하기보다 서로 돕고 사는 마을이 되도록 하라. 공주의 자애로운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공주마마 만세, 천세를 외쳤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공주는 서둘러 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호는 피를 많이 흘려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였지만 공주가 무사한 것을 보고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강호님, 정신 차리세요. 의원을 불러라 어서. 공주의 다급한 외침에 수행해 온 의원이 달려와 강호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고 몽둥이에 맞아 생긴 타박상과 찢어진 상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주는 직접 수건에 물을 적셔 강호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는데 그 모습이 지극정성이라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장군과 군사들은 공주가 천한 사냥꾼에게 이토록 마음을 쓰는 것을 의아해했지만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강호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공주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안도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킨 여인이 무사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버리지 않고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이 고통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어 마마.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강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신분을 뛰어넘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오갔습니다. 의원의 응급처치를 받은 강호는 부축을 받아 방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엉망이 된 오두막이었지만 군사들이 서둘러 문을 고치고 청소를 하여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장군은 밖에서 경계를 서며 촌장이 남기고 간식량과 술을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흉흉했던 마을 분위기는 금세 축제처럼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오늘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며 악독한 촌장이 잡혀간 것을 통쾌해했습니다. 강호가 복을 받았네. 복을 받았어. 공주님을 구해드렸다니. 이제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먼.
사람들의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궁이의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따뜻한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호는 이불을 덮고 누워있고 공주는 그 곁에 앉아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늠름한 군사들이 집을 지키고 있어 더 이상 촌장이나 맹수를 겁낼 필요가 없었지만 강호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으면서도 왠지 모를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공주는 궁으로 돌아갈 것이고 자신은 다시 혼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마마, 이제 궐로 돌아가셔야지요. 귀한 분이 이런 누추한 곳에 더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강호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하자 공주는 약사발을 시키던 손을 멈추고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호님, 궐로 돌아가면 다시는 이런 자유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주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호는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태산보다 높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흐르는 감정의 강물은 그 벽을 넘어 서로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주는 궁에서 가져온 비단 이불 대신 강호의 낡은 이불을 덮고 그의 곁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소리가 더 이상 무섭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을 지키는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방 안에는 서로를 위하는 두 사람의 숨소리가 나지막하게 섞여들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그리고 격렬한 전투 뒤의 휴식처럼 산속 오두막의 밤은 깊고 아늑하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강호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켜 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어제의 통증이 많이 가라앉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마당에는 이미 떠날 채비를 마친 군사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화려한 가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궁중 의복으로 갈아입은 공주가 강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입었던 허름한 옷을 벗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그녀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서 강호는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장군이 다가와 강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강호님, 공주 마마를 구해주신 은혜, 왕실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마마께서는 지금 바로 환궁하셔야 합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장군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지만 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산에서 태어나 산에서 자란 놈입니다. 궐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 이 산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강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공주를 위해서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주는 강호의 결정을 예상했다는 듯 슬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강호님, 당신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받아주세요. 공주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옷가락지를 빼어 강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강호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옷가락지를 꼭 쥐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부디 성군이 되시어 만백성을 굽어 살피소서. 저도 이곳에서 마마의 안녕을 빌겠습니다. 공주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강호의 오두막과 산봉우리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겨울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보라, 속의 구조, 서툰 부엌일, 따뜻했던 아랫목, 그리고 목숨을 건 사투까지. 그 모든 기억을 가슴에 묻은 채 공주는 가마에 올랐고 행렬은 서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행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두막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어지는 깃발과 말발굽 소리가 산속의 정막 속으로 사라져갈 때 강호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공주를 태운 가마 행렬이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산골 오두막에는 다시금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처럼 쓸쓸하거나 외로운 정막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고 투명한 평화로움이었습니다. 강호는 텅 빈 마당에 한참을 서서 눈 덮인 산봉우리를 바라보았는데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뜨거운 무언가가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화가 머물렀던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아랫목을 어루만져 보았고 그녀가 서툰 솜씨로 기워놓은 옷가지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추억과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누었던 마음은 영원히 이 오두막에 스며들어 강호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는 새로운 관리가 부임해 오면서 그동안 촌장이 저질렀던 모든 비리와 악행들이 낱낱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땅과 재물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촌장의 위세에 눌려 숨죽여 살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강호가 사는 산 쪽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리기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 그날의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며 강호를 영웅이라 치켜 세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호를 산속에 사는 괴팍한 사냥꾼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으며 모두가 그를 공주님을 구한 의로운 분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강호는 그런 칭송에 관심이 없었지만 마을이 다시 평화를 되찾고 사람들이 웃음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보람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다시 봄이 찾아오자 강호의 오두막 주변에는 연화가 좋아했던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풀린 계곡물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흘러내렸고 겨울잠에서 깬 다람쥐와 토끼들이 마당을 가로지르며 뛰어놀았습니다. 강호는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무너졌던 울타리를 다시 세우며 일상의 삶으로 부지런히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활을 메고 산을 누비며 사냥을 했지만 예전과는 달리 잡은 짐승을 혼자 먹지 않고 마을로 내려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호가 내려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하며 갓 지은 떡이나 담근 술을 대접했고 강호는 그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산 아래에서 또다시 웅장한 나팔 소리가 들려오더니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깃발을 든 행렬이 강호의 오두막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아니라 공주의 명을 받들고 온 사신과 짐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호에게 정중하게 예를 갖추며 임금님이 하사하신 교지와 술에 가득 실린 하사품을 전달했습니다. 교지에는 강호의 의로운 행동을 치하하며 그를 산의 수호자로 임명하고 이 산 일대의 모든 땅을 그에게 주며 평생 세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비단과 곡식, 귀한 서책과 약재들이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이자 강호는 너무나 과분한 상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신은 강호에게 공주가 직접 쓴 서찰 한 통을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쳐보니 그곳에는
궁궐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도 강호와 함께했던 산속 생활을 그리워하는 공주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호님, 궐의 화려한 음식보다 그날 당신이 끓여준 묽은 미음이 더 그립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 마음은 언제나 당신이 계신 그 산에 머물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강호는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그녀의 진심을 읽어내려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서찰을 곱게 접어 품속에 간직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녀가 있는 도성 쪽을 향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바람을 타고 그녀의 향기가 전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호는 임금님이 하사한 재물들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마을의 낡은 다리를 고치고 가난한 집들의 지붕을 개량하는데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바꾸는 대신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만 튼튼하게 보수하고 남은 공간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사랑방으로 꾸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호의 넓은 마음에 감동하여 그를 친형님이나 아버지처럼 따랐고 강호의 오두막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욕심쟁이 촌장이 있던 자리는 덕망 있는 촌장이 새로 선출되어 마을을 다스렸고 강호는 산속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호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산에 올라와 그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곤 했고 강호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자신이 겪었던 호랑이 사냥 이야기나 눈보라 치던 밤의 신비한 인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강호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고 강호는 그들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옛날 연화의 눈빛을 발견하고는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는 산의 짐승들과도 친구가 되어 사슴이 마당에 와서 풀을 뜯고 새들이 어깨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해 가을, 강호는 산속 깊은 곳에서 아주 귀한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터에 내다 팔아 큰 돈을 만졌겠지만 그는 주저없이 그 산삼을 캐어 마을에서 가장 몸이 약한 노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강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산신령의 가호를 받고 있다며 신성시했지만 강호는 그저 허어웃으며 산이 주는 것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쥐기보다 놓아줌으로써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옛날 연하와의 만남을 통해 배웠던 것입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오고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 소리는 마치 옛날 그 밤처럼 창호지 문을 흔들었습니다. 강호는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고 방 아랫목에 앉아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잘 익은 김치 한 보시기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어느 진수성찬보다 귀하고 맛있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먹으며 몸과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강호는 숭늉을 마시며 벽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공주가 주고 간 옷가락지가 은은한 빛을 발하며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옥의 영롱한 빛깔은 마치 그녀의 변치 않는 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강호는 가락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며 지금쯤 궐에서 훌륭한 왕비가 되어 백성들을 보살피고 있을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비록 서로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지만 같은 달을 보고 같은 바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위로받았습니다. 강호는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려 산과 들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덮어주려는 듯 포근해 보였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이 눈 내리는 산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친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녹아내려 맑은 물이 되고 다시 꽃을 피우는 생명의 터전이 되는 자연의 이치가 새삼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춥고 배고팠던 시절, 목숨을 걸고 싸웠던 순간들, 그리고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웠던 이별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삶의 조각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강호는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이 등을 지지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편안한 호흡을 내쉬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눈이 그치면 마을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러 올라올 것이고 그는 아이들을 위해 군고구마를 구워줄 생각을 하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욕심 없이 하루를 살고 가진 것을 나누며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그의 삶은 그 어떤 왕의 삶보다도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오두막에 호롱불이 가물거리다 사그라들고 방 안에는 은은한 달빛만이 스며들었습니다. 강호의 고른 숨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고 깊은 산속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죽어가던 여인을 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냥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고 진실한 인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밤하늘의 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강호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밖의 눈보라에 날려보내고 오직 따스하고 행복한 기억만을 품고 잠드세요. 오늘 밤은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내일 아침에는 눈부시게 맑은 햇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